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역사깨기 5화 2편 삼국사기 신라봉기 2편인데요. 신라봉기 2편은 상하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편에서는 대륙신라설, 양자강 신라설에 해당되는 일식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이 대륙신라설에 대한 반박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튜브 최초로 박찬범 씨의 논문을 분석해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만 보실 분들은 제가 시간을 찍어 놓을 테니까 그 이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라봉기 1편에 정정사항이 있습니다. 7대 일성이사금에서 화성이 토성을 범했다는 얘기를 저는 화성은 남쪽, 토성은 중앙으로 봐서 남쪽 세력이 중앙 세력을 공격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이것도 천문, 주역 이런 관련 역사서에 있더라고요. 화성이 토성을 범했다는 의미는 화성이 토성과 합하면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화성이 토성을 범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역사서에 화성이 토성을 범하면 기근이 들고 가문다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던 시대 사람들이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드니까 그걸 갖다가 화성이 토성을 범했다라고 역사서에 적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천문학이나 주역에서 해석이 있는 경우는 이거를 안내를 해 드릴 뿐이고, 당연히 실제로 일어났을 가능성과 이런 표현일 가능성을 다 같이 참고를 해서 역사적 해석에 이런 근거 저런 근거로 활용해 보고 일치점을 찾아보는 게 역사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라본기 2편은 8대 아달라 이사금부터 16대 흐레 이사금까지인데요. 이번 상편에서는 아달라 이사금부터 첨예 이사금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첨예 이사금까지가 일식 기록이 나옵니다. 신라왕 계보에서 박씨가 1대, 2대, 3대, 그리고 5대, 6대, 7대, 8대입니다. 그리고 석씨는 4대 탈해와 9대, 10대, 11대, 12대, 그리고 14대, 15대, 16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다 김씨였다가 53대, 54대, 55대 때 이 사람들이 그 박씨 아달라의 후손임을 자처해서 왕을 하는 게 있습니다. 또 나중에 얘기를 다룰 거고요. 아무튼 이번 신라봉기 2편에서는 거의 석씨라는 거죠. 아달라와 미추만 빼놓고 나머지는 석씨 세력인데 그 내용이 또 기이합니다. 보시겠습니다. 8대 아달라 이사금입니다. 아달라 이사금은 7대 일성 이사금의 아들입니다. 아달라 이사금 3년 계림령의 길이 개통되었다라고 나오고, 4년에는 간무련과 마사년을 설치했다, 정복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5년에는 중령이 개통되었다. 7년에는 금성 북문이 저절로 무너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라본기 1편을 혹시라도 기억을 하신다면 혁거세 마립간 때 금성이라는 수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대 파사 이사금 22년에 월성을 짓고 월성을 옮겨서 거주했다고 나와요. 일성 이사금 16년 혜성이 천시성자에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혜성이 머무르면 곡식이 귀하게 되고 나가면 호걸이 병사를 일으키며 시장을 옮기며 도읍을 옮기게 됨이라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꽤 맞추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성 이사금 때 도읍을 다시 금성으로 옮겼고, 아달라 이사금은 금성에서 지냈고 금성이 언급됐다라는 추정이 가능은 하다는 거죠. 신라봉기 2권에서 아달라부터 흐레 이사금까지 금성은 방어, 즉 외적이 금성을 쳐들어와서 방어를 했다는 이야기는 기림 이사금 빼고 금성에 대한 언급이 다 나옵니다. 월성은 2번 언급이 되는데 유래 이사금 때 홍수가 나서 월성이 무너졌다, 흐레 이사금 때 월성 모퉁이에 황새가 둥지를 틀었다,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 흐레 이사금의 이야기도 뭔가 의미심장하지만 아무튼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아달라부터 흐레 사이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금성을 감싸고 공격했다라는 건 거기가 중심지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성 이사금 때 혜성이 천시성자에 나타났다라는 의미가 수도를 월성에서 금성으로 옮겼다라는 표현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달라 이사금 때는 9년에 왕이 사도성을 행차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기원후 165년에 아달라 12년이 기원후 165년인데요. 아찬 길선이 백제로 도망갔다 나오고요.
167년에는 백제로부터 두성을 탈환했다. 170년에는 백제가 약탈했다. 백제와의 관계가 나오고요. 기원후 172년에 구도와 구수해를 등용했다 나오는데 이게 저의 가설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달라 이사금 19년 봄 정월 구도를 파진찬에 임명하고 구수해를 일갈찬에 임명했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뒤쪽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기원후 173년에 외국 비미호가 사신을 보내 친선 방문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4년부터 184년까지 기록이 없습니다. 다음 벌효 이사금은 석씨입니다. 이렇게 성씨가 바뀔 때 무언가 굉장히 아름다운 선양이 있었다기보다는 무언가 정치적 다툼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탈해를 이었다는 벌효 이사금은 탈해가 죽은 지 104년 후에 등극을 합니다. 벌효 이사금은 탈해왕의 아들 구추 각간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즉 탈해의 손자라고 하죠. 할아버지가 죽고 104년 후에 왕이 되었다. 연도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달라가 죽었으나 아들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 왕은 바람과 구름을 보고 점을 쳐서 홍수와 가뭄, 그 해에 풍년이 들 것인가 흉년이 들 것인가를 미리 알았으며 또한 사람이 정직한가 사악한가를 알았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성인이라 불렀다. 제가 이 신라의 왕 등극에 대한 문구들을 쭉 봤는데요. 이렇게 오버하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극도로 띄워준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벌휴 2년 파진찬 구도와 일갈찬 구수해, 바로 아달라 때 임명됐던 사람들이죠. 좌우 군주가 되어 소문국을 정벌했다. 좌우 군주가 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군주라는 명칭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좌우 군주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벌효 이사금이 정권을 잡는데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좌우 군주로 삼았다라고 추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벌효 이사금 5년 기원후 188년인데요. 백제가 모산성을 침공했고요. 189년에는 백제와 구양에서 전투를 치렀고요. 190년에는 백제가 원산양, 부곡성을 습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년에는 치우기가 각성과 항성에 나타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치우를 본따서 붙인 별자리 이름인데 그 별자리가 나타나면 왕자가 사방을 정벌하는 병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왕자는 임금의 아들이 아니라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성과 항성이라는 것은 고대 별자리 28수로 볼 때 동방에 해당됩니다. 각성성자와 항성성자는 동방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쪽을 정벌하는 병난이 일어난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제가 찾아본다고 찾아봤는데 기원후 191년에는 특별히 알려진 전쟁은 없고요. 2년 뒤에 외인들이 왔다는 구절을 미루어 볼 때 신라의 동방인 외 지역에서 전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연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왜 안 맞는지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삼국사기의 내용을 기반으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6대 지마 이사금이 죽고 7대 일성 이사금이 즉위했는데요. 일성 이사금이 큰아버지라고 나와 있죠. 큰아버지가 20년을 더 산 것은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편에서 드린 말씀인데요. 파사 이사금이 6년의 객성이 자미성자에 드는 것은 신하의 반란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지마 이사금은 신하다. 그래서 이 지마 이사금이 죽은 다음에 다시 박시계가 복귀를 했다라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그 근거로 지마 이사금이 아들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저의 이런 추측과 해석이 틀렸고 삼국사기가 사실 그대로 기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큰아버지가 20살 더 살았을 수도 있어요. 저의 해석은 최종적으로 추측이라는 거고 그런 저보다 더 나은 추측이 있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삼국사기를 읽고 파악한 바는 이게 최선이다. 더 많은 풍부한 자료나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의 최선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벌효 이사금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할아버지인 탈해가 죽고 116년 뒤에 죽는다. 그리고 아달라 이사금이 아들이 없었다는 점,
버류 이사금이 관심법이 있는 수준이라고 소문낸 점, 이렇게 등극하는 왕이 대단하다고 추겨 세울 때는 정통성을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구추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구추, 제가 기억하시라고 했죠. 아달라 이사금 시절에 등용된 구도와 구수애랑 돌림자, 이름이라면 돌림자 구가 같은 거고요. 구가 성이라면 성이 같은 겁니다. 이 구추의 아들 버류가 구도와 구수애와 좌우군주가 되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볼 때 버류 이사금은 타레 이사금의 손자가 아니라 아달라 이사금 때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이미 있었습니다. 천관우님 고조선사 사만사 연구라는 책에서 북방에서 남하하여 경주에 도래한 후 경주 지역에서 이미 토암산신으로 숭배되고 있던 타레의 계보를 자신의 계보로 부회하여 자칭 타레의 후손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삼국사기를 전후좌우 연결해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입니다. 지마 이사금이 신하일 거라는 저만의 추측과 달리 버류 이사금은 석씨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토암산신 석사레의 계보를 부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버류는 누구인가라고 추정해 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장깨기TV 가설일 뿐입니다. 아달라의 시대가 기원 후 154에서 184년인데요. 그쯤 2세기 후반에 동북아시아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보게 되면 주서에 백제전에 의하면 구태가 대방 지역에 나라를 세웠다. 그리고 백제 사람들은 1년에 4차례 구태묘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기록은 수서 동의전 백제조와 한원에도 보인다. 대방군 이전에 황해도에 나라를 세운 사람이 구태라는 사람이고요. 그 구태라는 사람도 똑같은 이 구자를 쓰고 있습니다. 백제 시조 구태왕설도 하나의 학설이죠. 구태왕은 백제의 시조이다. 중국의 사서, 북사와 수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동명의 후손에 구태라는 이가 있었는데 매우 어질고 신실했으며 처음으로 대방의 옛 땅에 나라를 세웠다. 한의 요동태수 공손도가 자기 딸을 그의 처로 삼아주었다. 그 뒤 마침내 동의 가운데 강국이 되었다. 공손도는 204년도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2세기 후반에 구태에게 자기 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손도가 죽고 그의 아들 공손강이 3세기 초에 대방군을 설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와 구수애가 등용된 172년쯤에 구태가 황해도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 도장깨기TV 가설은 조부 타레와 나이차가 심한 점, 다른 이사금과 달리 정직 사학조차 구분하는 성인이라고 굳이 미화한 점, 석씨라고 했으나 아버지 구추와 중요 대신이 구도와 구수애인 점, 이 사람들은 아달라 때부터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북방 세력의 특징인 좌우라는 칭호를 포함하고 있어요. 좌우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민족으로부터 시작된 용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좌우 군장을 구도 구수애로 삼은 점으로 석씨가 아닌 북방계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에게도 말이죠. 도장깨기TV는 그 당시 가능성이 있는 북방계를 역사 속에서 찾다 보니 대방 땅에 나라를 세웠다는 동명후의 구태가 유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세기 황해도 지역에 나라를 세웠다는 구태의 세력 중 일부가 남하에서 이 계림국 정권에 관여해서 구추의 아들 벌휴를 석씨로 부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가설은 가설일 뿐입니다. 삼국사기가 틀렸다면 제 이야기는 당연히 틀린 게 됩니다. 맞다는 가정하에 저는 172년 구도 구수애를 구태와 연관지었지만 구태가 아니라 그 당시 고구려 사정을 보면 명림답부와 신대왕이 나오는데요. 그 세력과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연구해 봐야죠. 아니면 부여 세력일 수도 있고 후한 영제 혼란 시절과 연관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연구가 확장이 된다면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채택을 해서 제 가설은 조금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가장 아쉬운 점은 이세기 유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세기 유물이 나와버리면 답이 나오죠. 신라에서 이세기 유물이 나와버리면 이거는 북방이 어느 세력과 일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이 내려온 거다라는 고고학적 증명이 되는데 이세기 유물이 없는 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10대 나해 이사금입니다. 그는 버류왕의 손자이다. 버류 이사금의 태자 골정과 둘째 아들 이매가 먼저 죽고, 그러니까 큰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골정의 아들이 아직 어렸으므로 이매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그가 나해 이사금인데요. 자, 보십시오. 아들이 없으면 손자가 왕위를 잇습니다. 그런데 지마 이사금과 아달라 이사금은 아들이 없었다고 해서 끝. 손자가 있지 않았어요. 물론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그 가능성보다도 사기의 이런 내용과 사기에서 주는 시그널을 볼 때 그 다음 때가 계승이 아니라 찬탈을 했고 그 아들들을 처리했을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는 거죠. 아들이 없으면 손자가 왕위를 잇는데 아들이 없다고 손자나 그 주변 친인척이 왕위를 잇지 않은 것은 찬탈당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해 이사금 4년 199년에 해당되고요. 백제가 침범했다. 201년 가야가 화친을 청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3년 말갈이 침범했다고 하고요. 나해 이사금 10년 봄 2월 진충을 일벌찬에 임명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일벌찬은 17등급에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17관등 중 1위인 이벌찬의 별칭이다. 이벌찬은 이벌찬, 각간, 서불안, 서발안, 일벌찬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해 이사금 13년 기원후 208년인데 외인이 침범했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닷가이 8나라가 공모하여 가라를 침범하자 가라 왕자가 구원을 요청했다. 왕이 태자 우로와 일벌찬 이음에게 육부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 했다. 그들은 8나라 장군을 죽이고 포로 6,000명을 잡아 돌아왔다. 역사서에서 포상팔국의 난이라고 불리는데요. 신라가 바닷가에 있는 가라를 침범한 8나라를 평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약용은 변진별구에서 이들 나라는 원래 수로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수로가 죽자 8나라가 마침내 난을 일으켰으므로 거등왕이 신라의 구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거등왕은 수로왕의 아들이죠. 계림국은 2009년 포상팔국의 난을 진압을 하고 기원후 212년에 가야도 왕자를 인질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남쪽 지방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해 이사금 19년 기원후 214년인데요. 백제가 요고성을 공격했으나 백제의 사연성까지 격파했다라고 나오고요. 218년에는 백제의 장산성을 포위해서 격퇴했고 222년에는 백제에게 운곡에서 패했고 225년에는 봉산에서 백제 병을 격파했다고 나옵니다. 다음은 11대 조분 이사금입니다. 조분 이사금은 이 나해 이사금과 사촌이고요. 조분 이사금의 아버지가 형이고 나해 이사금의 아버지가 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분 이사금 2년 기원후 231년 간문국을 토벌했다고 나오고요. 232년은 외인이 금성 포위. 제가 말씀드렸죠. 금성을 포위했다는 것은 왕이 금성에 있다는 거죠. 월성에서 어느 시점에서 금성으로 옮겼는데 저는 그것을 일성 이사금 시절이라고 동영상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분 이사금 4년 7월 이찬우로가 외인과 사도에서 싸웠다. 그는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질러 배를 태웠다. 적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약간 결이 다른 해전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원후 236년에는 골벌국왕 아음부가 항복했다고 하고요. 240년에는 백제가 침범을 했고 245년에는 고구려가 침범했다고 합니다. 12대 첨해 이사금인데요. 첨해 이사금은 조분 이사금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버류 이사금의 장남의 둘째 아들 이렇게 판단이 되죠. 첨해 이사금 시절도 사실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첨해 이사금 2년 기원후 248년에 이찬 장원을 서불안으로 임명하여 정사에 참여하게 했다. 각간이라고 하고요. 이벌찬에 해당되는 거죠. 그해 2월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255년에 백제가 침범했다. 261년에 달벌성을 축조했고 백제의 화친을 거부했다. 이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첨예 이사금 10년, 기원후 256년인데요. 10월 일식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겨울 10월 금음에 일식이 있었다라고 하고 이때부터 531년 동안 일식이 안 나옵니다. AD 787년에 일식이 나오고요. 이번 편에서는 바로 이 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994년 한국과학사학회지에 박찬범 서울대 교수가 실은 논문인데요. 저는 오늘 이 논문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입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만 가지고 이 논문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문에서 모든 일식을 다 잘 관측할 수 있는 최적 관측지로부터 관측자, 즉 국가의 수도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사실 이 말은 벌써 틀렸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 전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적 관측지가 수도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이 사람이 증명을 하냐 못하냐, 이 논문의 신뢰는 이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판단 요건이 될 때답니다. 만약 이 천문현상 기록들이 독자 관측에 의한 것임이 증명이 된다면 삼국사기의 내용은 진지하게 재고되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주제로 삼아 한국의 고대 천문 기록이 독자 관측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을 증명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논문이 제대로 됐나를 보려면 독자 관측이라는 걸 증명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리고 독자 관측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도 관측자의 위치는 추정이라고, 본인이 추정이라고 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식 기록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기원전 54년에 일식이 있었고요. 실현이 됐다고 나옵니다. 실현이 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방금 전에 저와 같이 보셨던 256년 첨예 이사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가짜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빼고요. 정확히 따지면 201년 이후로 제대로 된 일식 기록이 없다가 787년 원성왕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16개의 일식 상황론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실선들은 굵은 순으로 최대 식분이 0.9, 0.7, 0.5, 0.3인 지역을 연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식분이라는 말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일식이나 월식 때 태양이나 달이 가려지는 정도, 이 지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지름의 반이 가려지면 식분 0.5, 이 중앙의 그림이 되겠죠.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몇 퍼센트 가려지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 보게 되면 기원전 54년의 일식은 지금 이 지역이 0.9고요. 이 지역은 0.7이고요. 여기는 0.5, 0.3 이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경주에서 이때 보이는 일식은 70% 정도 가려지는 일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원전 13년에는 이쪽 지역에서 90% 가려지고요. 경주는 역시 70% 정도 가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원전 26년에는 이 지역이 0.9, 이 지역이 0.7, 경주는 50% 가려지는 일식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원후 2년에는 이 지역이 0.9, 경주 지역은 역시 70%, 기원전 28년에는 90%, 기원전 2년에는 70%, 기원후 16년에는 50% 정도가 되겠고요. 기원후 141년에는 안 보인다고 판단이 됩니다. 90%, 70%, 50%, 30%인데요. 여기는 안 보이는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요. 기원후 124년에는 50%, 기원후 168년에는 30% 정도고요. 기원후 193년에는 50%, 기원후 200년에는 70%, 기원후 127년에는 90%, 기원후 186년에는 안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원후 194년에는 70%, 기원후 201년에도 안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기원후 201년은 경주에서 안 보일 뿐 아니라 양자강에서도 안 보입니다.
기원 후 141년과 186년은 경주에서 안 보였지만 양자강에서 보인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라에서 안 보이고 양자강에서 보이기 때문에 양자강 부근 세력이 관측을 했고 그것을 한서 후한서에 실었고 그것을 비교 발췌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신라가 양자강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이죠. 자, 논문에서 삼국의 일식 기록이 독자 관측인 것을 증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10번 정도 읽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증명 방법은 각국이 기록으로 남긴 일식 모두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역이 서로 매우 상이함을 보이는 것이다. 특정 국가가 관측한 일식의 식분도를 모두 합하여 평균하여 보면 평균 식분이 최대인 지역을 찾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최적 관측지인 것이다. 저는 10번 읽었지만 이게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고요.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주장은 삼국의 일식 기록이 독자 관측인 이유는 각국 기록의 최적 관측지가 다르기 때문에 독자 관측이라는 주장인데요. 독자 관측이 아닌 발췌의 경우에도 다른 날짜의 기록들을 각각 발췌한다면 그 발췌한 내용에 따라서 평균 식분의 최대치 지역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논리 전개가 논문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근거로 되는 게 고구려의 평균 식분 최대인 곳이 고려 수도와 일치하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평균 식분 최대인 곳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수도라는 것이다 라는 주장인데요. 고려가 맞기 때문에 그 전 세 나라가 맞다는 주장은 이 네 나라의 천문 과학 기술력이 일치를 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데, 제가 신라본기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혁것의 거서관 시절에 왕궁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일식 천문 기록이 있습니다. 왕궁조차 없던 세력을 어떻게 고려하고 등치를 시킵니까? 이건 역시 과학과 관련된 설명인데요. 과학적으로 이건 틀렸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서나 후한서에 기록된 79개 일식 기록 중에서 16개를 랜덤하게 뽑는 거예요. 그 16개의 최적 관측지가 신라처럼 양자강 유역의 평균 분식이 높을 확률, 모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0.24% 정도밖에 안 된다. 만 개를 뽑았더니 위도 30도 이하의 70% 일식이 일어날 확률은 0.24%다. 이건데요. 16개 일식이 중국 기록에서 발췌한 것인지 독자 관측인지 모를 신라의 일식 기록만 고려해 보아도 중국이 기록한 일식의 평균적인 성격과 신라가 기록한 일식의 평균적인 성격이 다름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고구려도 후한서에서 37개의 기록 중 7개의 뽑아서 위도 52도 이상일 확률이 11%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그 사건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신라의 확률과 고구려의 확률을 곱해서 0.026%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삼국의 일식 기록이 중국 기록의 차용할 것일 확률은 0.016% 이하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자, 확실히 틀렸죠. 100% 이 말은 틀렸습니다. 0.016%는 중국의 기록을 차용할 확률입니까? 중국의 기록에서 16개를 골랐을 경우 그 고른 값들의 최적 위치가 30도 이하일 확률, 그리고 7개를 골랐을 때 52도 이상일 확률이죠. 학자가 이 차이를 모릅니까? 로또 당첨 확률이 0.0001%라고 내가 로또를 살 확률이 0.0001%가 아닌 겁니다. 차용했을 확률과 그 차용한 것들이 어떤 조합 특성을 가질 확률은 별도입니다. 독립적인 얘기예요. 내가 로또를 사서 당첨될 확률과 내가 로또를 살 확률이 같다고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답답한 건 도대체 학자들은 무엇을 했길래 1994년부터 지금까지 이 논문에 대한 반박을 못하고 있는 건지요. 이 논문에 대한 반박이 있다면, 제가 몰랐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거 하나 제대로 반박 못하거나 안 하는 강단사학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이비 역사학이 커가고 있고 죽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옛날 동영상 만주올리고 동이열전 이런 동영상에서
고구려는 선비의 천문 관측을 가져온 거고, 백제는 원소나 공손찬 세력의 천문 관측을 베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것들 폐기합니다. 저같이 아마추어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소위 박사분들이 이런 무논리 논문을 이미 반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게 맞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맞다고 하고 전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제야나 유사사학이 활개치는 이유, 강단사학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양자강 이남 최적 관측지가 나오는 거는 제가 동의했고요. 그것이 아니라 양자강 북쪽에서는 전혀 관측할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적 관측지가 양자강 이남에서 나왔기 때문에? 양자강 바로 북쪽에서 관측을 했다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가능성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어디서 관측을 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우리는 중국의 사서에 기록된 그 기록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록을 가지고서는 이런 집단을 특수한 지식이 있지 않는 한은 이런 부분 집합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를 알고 보면 명확해지죠. 어디에서 관측을 했느냐는 중국 사서에 기록된 그 기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자도 중국 사서에 기록된 기록으로 볼 때 양자강 위에서 관측을 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적냐라고 묻는 것이죠. 질문자도 중국 사서에 기록된 기록으로 볼 때를 이야기하는 거지, 질문자가 중국 사서에 기록이 안 된 거를 볼 때를 이야기합니까? 그 기록을 가지고서는 이런 집단을 특수한 지식이 있지 않는 한 이런 부분 집합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아닙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16개를 카피했을 확률과 그 카피한 집합이 어떤 특성을 지닐 확률은 다릅니다. 내가 복권을 살 확률과 내가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다르듯이 독립적인 이야기예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박사입니까?